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시다시피 대차대조표, 영어로는 balance sheet이라고 하는데 이 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초적인 총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무제표 시리즈를 찍고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s인데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고 두 번째가 지금 보이시는 대차대조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s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손익계산서는 이미 5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정말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하나하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대차대조표의 개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에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를 보고 얻을 수 있는 8가지 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차대조표의 개념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고 개념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2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애플이라는 회사의 가장 최근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assets죠. 한국말로는 자산이고요. 두 번째가 liabilities, 부채죠. 그리고 세 번째가 shareholders equity, 한국말로는 자기자본 혹은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asset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고 여기 liabilities 안에도 또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areholders equity 안에도 몇 개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JYP의 대차대조표인데 똑같아요. 첫 번째 섹션이 자산 asset이고요. 두 번째가 부채 liabilities,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 shareholders equities. 그래서 한국 회사든 미국 회사든 결국에는 개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기 때문에 제 영상이 한국 주식을 보시던 미국 주식을 보시던 모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시 슬라이드 돌아가서 개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은 사전적 정의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대차대조표란 특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여주는 표예요. 이것만 들으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풀어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를 생각하실 때 딱 2가지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특정 시점 그리고 기간, 이 2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손익계산서는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 상태를 보여주는 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익계산서를 본다면 여러분은 지난 분기에 아니면 작년에 총 얼마를 버시고 얼마를 쓰셨나요? 요거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벌은 돈과 쓴 비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이 기간의 개념이고요. 대차대조표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대차대조표예요. 또 다르게 한번 카메라로 비유를 해보자면 대차대조표는 사진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그 특정 시점, 그 순간을 캡처하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비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시점이 아니라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차이는 있다. 이게 첫 번째 개념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공식이에요. 자산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한 값과 같다.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이 대차대조표의 뼈대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테이블을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대차대조표를 정말 심플하게 그린 건데 일단 왼쪽에는 assets, 자산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채와 자기자본을 더한 게 이 자산과 같다.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져야 돼요. 이 대차대조표 영어가 balance sheet이잖아요. balance는 양쪽이 밸런스가 됐다, 같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시작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회사를 시작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죠. 첫 번째로는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는 여기 liabilities,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요. 투자를 받은 돈 아니면 내 돈, 그게 여기 자기자본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시작하는데 50불을 빌렸고요. 또 50불은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100불의 돈이 있는 거잖아요. 이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 100불이 여기 자산의 다양한 항목으로 나눠져서 그려진다는 거죠.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현금 100불 이렇게 적힐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investment, 투자 100불 이렇게 적힐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오른쪽에서 받은 돈으로 왼쪽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져야 돼요. 또 그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자산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자산을 다 팔았더니 100불이 나왔어요. 그럼 그 100불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첫 번째로 빚을 갚아야 되죠. 그래서 100불에서 50불을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고 나머지 50불은 나한테 투자한 사람,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밸런스 돼야 된다. 그게 대차대조표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대차대조표가 뭔가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아래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S부터 갈게요. 자산부터.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현금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땅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다양한 가구들, TV, 식기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대차대조표에 여기 자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항목들을 랜덤하게 쓰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줬어요. 첫 번째가 current assets고요. 두 번째가 non-current assets인데, current assets는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보통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들이 다 여기 current assets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non-current assets는 그렇지 않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current assets, 유동자산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캐시, 현금이겠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accounts receivabl이에요. 한국말로는 매출 채권인데 이거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팔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아이폰을 주고 돈을 받겠죠. 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을 받는다면 그 현금은 여기 캐시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 accounts receivable, 매출 채권에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accounts receivab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대표적인 항목이 inventories예요. 재고자산. 또 애플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폰을 손님한테 팔기 전까지 공장이나 스토어에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런 아이폰들은 여기 inventories, 재고자산의 원가로 잡혀요. 그게 inventories라고 보면 되고요. 네 번째로 흔한 항목은 investments예요. 투자를 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대차대조표를 봐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current assets가 있죠.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marketable securities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여기 아래 short-term investments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그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고정자산, non-current asset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고정자산 안에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PPN이 유형자산이에요. 이 PPN이는 Properties, Plants and Equipment 약자인데, Properties는 보통 자동차, 트럭, 오피스에 있는 가구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Plants는 공장이죠. 공장 안에 있는 시설들, 기계들 다 포함이 되고 그 공장 자체도 포함이 되고요. 공장을 포함한 그 부지, 그 땅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항목이 Intangible Assets인데, 유형자산이 있으면 무형자산도 있겠죠. 무형자산 안에는 대표적인 게 저작권, 카피라이트, 특허, patent, brand, trademark, I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대차대조표 안에 숫자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goodwill, 영업권인데 요거의 개념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업권이라는 거는요, 보통 회사가 인수합병을 할 때 생겨요. 회사 A가 B라는 회사를 샀어요. 근데 그 B라는 회사의 가치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회사 A는 회사 B를 살 때 120억을 주고 샀어요. 그럼 20억을 더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왜 더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뭔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B를 삼으로써 좀 부가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20억을 더 주고 샀겠죠. 하지만 대차대조표에는 그 20억을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goodwill, 영업권에 포함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이란 것은 M&A를 할 때 좀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그 프리미엄 금액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흔한 항목이 long-term investments, 1년 안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이번에는 liabilities, 부채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카드 빚이 있겠죠.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을 수 있고 친구나 가족한테 빌린 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여기 liabilities의 숫자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여기 유동부채에는 대표적인 항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accounts payable인데 요거는 아까 자산에서 설명드린 accounts receivables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무언가를 샀는데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물건을 산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돈이 이 accounts payable 안에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short-term debt인데 이거는 단기 차입금. 첫 번째와 다른 점은 이건 은행에서 빌린 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debt이라는 거는 보통 이자가 나가는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other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부채에는 대표적인 거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long-term debt. 좀 전에 말씀드린 short-term debt과 똑같은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것들을 long-term debt이라고 부르는 거죠. 장기 채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섹션인 shareholders equity. 자기 자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보통 common stock, 보통주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숫자도 엄청 작아서 별 의미가 없고요.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preferred stock. 우선주로 또 밑에 common stock 아래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PIC, additional paid in capital. 한국말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세 번째 나오는 retained earnings. 한국말로 이익 잉여금이에요. 이 안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요.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다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net income. 그 당기순이익이 이 retained earnings로 들어가요. 그래서 매년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retained earnings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매년 손해를 보는 회사, net income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이 retained earnings가 매년 내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retained earnings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배당이에요. 영어로는 dividend인데 배당을 주면은 그 금액만큼 retained earnings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treasury stock인데 이거는 자기 주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자사주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이 treasury stock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 treasury stock은 항상 마이너스고요. 자사주를 살 때마다 점점 더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산, 부채, 자기 자본 아래에 있는 중요한 항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대차대조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요거를 8개로 제가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총 현금, 토tal cash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 total cash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보시는 cash and cash equivalent 이것만 있으면 이거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investments가 있다. 그리고 밑에 long-term investments가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marketable securities 유가 증권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죠. 총 채권 total debt 그게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short-term debt하고 long-term debt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부채 비율이에요. 이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gross debt to EBITDA고요. 두 번째가 net debt to EBITDA예요. 근데 일단 gross debt은 뭐고 net debt은 뭐냐. gross debt은 short-term debt 더하기 long-term debt 그거를 합친 게 gross debt이고요. 이 net debt은 그 총 debt 금액에서 현금을 차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 현금보다 크면은 net debt이 되는 거고요. 채권보다 현금이 더 많으면 net cash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EBITDA라는 거는 제가 손익계산서 첫 번째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gross debt이나 net debt을 EBITDA로 나누면 어떤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을 가지고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실무에서는 net debt to EBITDA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면은 적당히 부채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비율이 3배보다 훨씬 많아진다. 4배에서 5배 그 이상이 된다 하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net debt to EBITDA ratio가 2배 미치면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 굉장히 대차대조표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을 했던 ROIC라는 거예요. ROIC는 영어로 Return on Investment Capital인데 ROIC라는 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결국 회사는 투자를 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식을 보시면 투자받은 돈은 debt하고 shareholders equity 자기 자본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 더한 것 대비 이 회사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게 ROIC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는 EB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이죠. 이거를 1-T
T는 세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세후 영업이익률을 이 투자받은 돈, debt하고 shareholders equity 더한 걸로 나눈 거죠. 그게 ROIC다. 그래서 당연히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건데 보통 10%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OIC가 20% 이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현금이 굉장히 많고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면 이 ROIC를 계산해보면 굉장히 낮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은 Intuitive Surgical 아니면 Viva System 이런 두 회사는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현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ROIC를 계산할 때 현금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total debt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본을 더한 다음에 현금을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분모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ROIC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이 많은 회사는 여기서 현금을 차감해줘서 ROIC를 계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또 수익률 지표인데 첫 번째가 ROA, Return on Assets, 두 번째가 ROE, Return on Equity예요. 그래서 여기 A는 Assets, 이 모든 것들을 더한 금액을 말하고요. ROE에서 E는 여기 자기 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여기 R은 Net Income, 손익계산서에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고요. 그거를 Assets로 나누면 ROA, 그리고 Net Income을 Shareholders Equity로 나누면 ROE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이 Enterprise Value의 공식은 간단해요. Market Capitalization, 시가총액이죠. 이거에서 총 채권을 더하고요. 그리고 총 현금을 빼면은 그게 기업 가치예요.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회사의 현재 주가 곱하기 주식수, 그 두 가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우선주가 있다, Preferred Stock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그 Preferred Stock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게 기업 가치다. 이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뭘 더해줘야 되고 뭘 빼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몫이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을 발행해준 채권자들의 몫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주주들의 몫인 시가총액과 채권자의 몫인 이 뎃을 더해준 거,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현금이 있으면 그거를 차감해준 게 기업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개념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항목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PBR, Price to Book Ratio라는 밸류에이션 매트릭인데, 근데 사실 이 PBR이라는 거는 실무에서는 거의 안 쓰여요. 이 PBR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보통 은행이나 보험이에요. 그런 쪽이 아니면은 PBR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P는 Price, 주가를 말하는 거고 B는 자기 자본을 뜻해요. 일단 공식을 생각해 보자면 분자에는 주가가 있죠. 주가는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죠. 그리고 분모에는 Book Value, Book Value는 자기 자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Book Value를 주식수로 나눈 거, Book Value per Share.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눈 게 PBR이다. 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시가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돼요. PBR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대차대조표의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쉬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정말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나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